군부대 정문 앞 택시에서 내린 한 여인이 헌병과 마주선다. 면회객이세요? 예, 면회객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온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윤정희 대장이었다. 왜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면회객을 가장했을까? 그리고 명부 속에 적힌 이름 박철수 중령. 과거의 부하이자 군납비리 사건으로 사라졌던 그 남자와의 재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대장님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철수야,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거냐? 과거의 배신, 감춰진 비밀, 그리고 군 내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 대장이면서도 면회객이라 불린 이 여인의 앞에 어떤 반전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한강대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뒷좌석에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희,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장, 별 3개를 단 3스타.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는 군복 대신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기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윤정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산 일대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낡은 상가들,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식집들, 다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달린 오래된 건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깨워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 20살 남짓했던 그때의 윤정희는 이곳 용산에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나 서울까지 올라와 공부하던 그 시절, 이 거리의 떡볶이 냄새와 붕어빵 냄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때의 윤정희는 매일 아침 이 길을 걸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어머니가 손수 기워준 교복을 입고 말이에요. 동기들 중 대부분은 서울 출신이거나 집안이 넉넉한 경우가 많았는데 윤정희는 늘 남들보다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등감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교과서의 모든 페이지를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체력 단련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내가 별 3개를 달았어도 저 시절의 떡볶이 냄새 앞에선 그저 여대생일 뿐이었지. 윤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이 언젠가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 자리인지도 말입니다. 택시는 이제 용산 미군기지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학군단 시절 미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군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고 남성 동기들조차 윤정희를 대등한 동료로 보지 않던 시절이었죠. 여자가 뭘 안다고 군대 이야기에 끼어들어? 간호나 잘하지. 왜 전략 전술을 배우려고 해? 그런 차가운 시선들과 말들 속에서도 윤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완벽하게 자신을 증명하려 노력했어요. 그 결과 같은 기수 중에서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981년 봄 첫 부임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신임 소위로 부임한 윤정이를 본 선임 장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여자 장교라니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시선들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그런 편견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갔어요.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남성 장교들보다 더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부하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대우로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택시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윤정이는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듯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피로였을까요? 아니면 회의감이었을까요?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세월 동안 윤정이는 수많은 벽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성별의 벽, 계급의 벽, 그리고 때로는 정의와 현실 사이의 벽까지. 승진할 때마다 여자라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고,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정이는 더욱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손님, 거의 다 왔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윤정이는 거울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부대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조용히 부대를 둘러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사실 며칠 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윤정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특히 과거에 함께 일했던 부하들 중 몇 명의 이름이 이상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것을 들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철수 중령의 이름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한때 윤정이의 오른팔이었던 박철수는 뛰어난 실무 능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인정받던 장교였어요. 하지만 몇 년 전 어떤 사건에 휘말린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져 있었죠. 박철수,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윤정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은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무거운 돌멩이처럼 남아 있었어요. 정의를 택할 것인가, 현실을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었죠. 택시가 드디어 부대 정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이는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젊은 헌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윤정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군용차를 타고 정문을 통과하던 그녀였는데 오늘은 일반인처럼 걸어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정장을 입은 탓에 그녀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문 근처에 서서 부대를 바라보는 윤정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3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이곳은 그녀의 전부였고, 동시에 가장 큰 시련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평범한 시민의 모습으로 이곳을 다시 찾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정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문에 다가서자 젊은 헌병 한 명이 윤정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헌병은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있었고 아직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얼굴이 신입의 티를 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면회 목적으로 오신 건가요? 헌병의 목소리에는 예의는 있었지만
어딘지 의심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그의 시선이 조금은 불편했어요. 아마도 이른 아침 시간에 혼자 찾아온 중년 여성이 수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윤정이 대장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혔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문득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면회객입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헌병의 표정이 조금 더 경계심 어린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른 아침 시간에 찾아오는 면회객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면회하실 분의 성함과 부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해 드려야 합니다. 헌병은 정해진 절차대로 요구했습니다. 윤정이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누구를 만난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특별히 만날 사람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신분증을 건네받은 헌병은 윤정이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이 어딘지 익숙한 듯 했지만 눈앞에 정장 차림 여성과 연결 지을 수는 없었어요. 면회하실 분은 누구신지요? 헌병의 재차 질문에 윤정이는 순간적으로 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박철수.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박철수 중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헌병은 작은 수첩을 꺼내어 부대 내 장교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철수 중령님이 계시긴 하는데 혹시 미리 약속을 하고 오신 건가요? 면회는 사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윤정이는 당황했습니다. 박철수가 정말 이 부대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사전 신청 없이 면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혹시 연락을 취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헌병은 근처에 있던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며 윤정이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과연 박철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왜 그가 이 부대에 있는 걸까요? 박철수와 윤정이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 윤정이가 소령으로 진급했을 때 박철수는 대위였어요. 당시 윤정이는 군수 담당 부서의 팀장을 맡고 있었고 박철수는 그녀의 직속 부하였죠. 박철수는 업무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장교였습니다. 윤정이는 그런 박철수를 신뢰했고 중요한 업무들을 맡겼어요. 둘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를 넘어선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군납업체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 터진 것이었어요. 일부 고위 장교들이 납품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윤정이는 내부 감사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 규모도 상당했어요. 윤정이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의 명예와 국가의 신뢰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철수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극적으로 변했고 중요한 정보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어요. 윤정이는 그런 박철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대위,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윤정이는 박철수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보여준 표정을 윤정이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괴로워하면서도 단호한, 그리고 어딘지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죠. 소령님,
모든 것을 다 밝혀야 하는 겁니까?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부정은 부정입니다. 계급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럼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것들을 다 말하면 제 아내와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제야 윤정이는 박철수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말입니다. 박철수 대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실을 외면한다면 언젠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윤정이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고 박철수는 침묵을 택했어요. 그 결과 사건의 일부만이 세상에 드러났고 진짜 핵심 인물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정이는 너무 성급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원칙을 지킨 장교라는 평가도 받았죠. 그 결과 그녀는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고 박철수는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가끔 박철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점점 중요하지 않은 보직을 맡게 되었고 결국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윤정이는 항상 그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결되었습니다. 헌병이 수화기를 들고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박철수와 직접 통화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박철수 중령님, 윤정이라는 분이 면회 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헌병은 몇 마디 주고받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박철수 중령님께서 직접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윤정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박철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이 예상치 못한 재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윤정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부대 안쪽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그 사람은 분명 박철수였어요. 하지만 윤정이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박철수는 언제나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걸었었는데 지금의 박철수는 어깨가 조금 구부정하고 걸음걸이에도 활기가 없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정문 근처에서 윤정이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듯한 표정이었죠. 대장님, 박철수는 윤정이에게 다가오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이제는 민간인이시군요. 정장을 입고 계시니까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박철수 중령. 윤정이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박철수는 더욱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과거의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헌병에게 면회 절차를 간단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후
윤정이를 부대 안으로 안내했어요. 부대 내부는 윤정이가 기억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건물들, 교육장, 그리고 장병들이 훈련하는 모습들. 하지만 어딘지 예전보다 활기가 없어 보였어요.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박철수가 가리킨 곳은 부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보급관리팀이라고 적힌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윤정이는 그 간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뛰어난 실무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박철수가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박철수는 윤정이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작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각종 서류들과 일정표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시죠? 윤정이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철수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제법 자란 것 같았습니다. 네, 다행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에요. 박철수의 얼굴에 잠시 밝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만은 예전의 모습을 조금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나저나 어떻게 이곳을 찾아오시게 된 건가요? 갑자기 면회객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철수의 질문에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우연히 이곳을 찾게 되었고 박철수의 이름이 떠올라서 면회 신청을 했을 뿐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부대를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당신 이름이 명단에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아, 그렇군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현재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대장님께서 예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박철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정이는 놀랐습니다. 예편 이야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나 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대장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군을 떠난다니.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서로 어색해졌지만 여전히 그는 윤정이를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조직에서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정희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최근 들어 군 내부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고 새로운 비리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과거 군납 비리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웠지만 서로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정이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그 대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대장님 혹시 제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달라졌을까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 중령, 당신은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택이었어요. 윤정이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박철수가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했다면 정말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졌을까요?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박철수는 자신이 앉아있는 작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장교였던 그가 지금은 이런 구석진 곳에서 단순한 업무만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한 남성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들어왔어요. 박철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대령은 윤정이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윤정희의 정체를 알아차린 듯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정희, 대장이 여기 와 있다고? 대령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순간 윤정희는 느꼈어요. 자신이 단순한 면회객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훨씬 복잡한 상황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박철수와 재회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태석 대령. 윤정희는 침착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태석, 그도 과거 군납비리 사건 당시 윤정희와 얽혔던 인물이었어요. 당시 그는 소령이었고 사건의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윤정희.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직 현역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면회객일 뿐이니까요. 김태석의 말투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 대한 원한과 현재의 우월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박철수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김태석에게 말했어요. 대령님,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닥쳐, 박철수.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김태석은 박철수를 거칠게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윤정희를 향해 다가서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윤정희 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였죠? 아, 맞다. 1998년 감사위원회에서 저를 신문하던 그때였군요. 윤정희는 김태석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김태석은 군납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끝났었어요. 그때 일은 정당한 조사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정당한 조사라고요? 정말 웃기는군요. 김태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정당한 조사 덕분에 저는 몇 년 동안 찬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진급도 늦어졌고 좋은 보직도 못 맡았어요. 그런데 대장님은 어떠셨나요? 그 일로 오히려 원칙을 지킨 장교라는 명성을 얻으셨죠? 그것은, 그리고 박철수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김태석이 박철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장님을 도와서 조사에 협력했던 박철수는 결국 좌천되었습니다. 이런 구석진 곳에서 보급품이나 관리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장님은 승승장구하셨죠. 김태석의 말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윤정희와 박철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려 하고 있었어요. 김태석 대령, 그만하십시오. 윤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장님. 사실 대장님이 여기 오신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대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파헤치려고 했던 그 일들 기억나시죠? 군납비리, 부정한 거래들. 그런 것들 말입니다. 김태석의 얼굴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는 대장님이 위에 있었고 저희는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대장님 마음대로 조사하고 신문하고 징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윤정희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석의 말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대장님. 그때 저희가 당한 일들을 이제는 대장님이 당하게 될 차례라는 뜻입니다. 김태석이 사무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기 김태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정희가 여기 와 있어요. 네, 박철수와 함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태석이 윤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쾌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대장님 아시겠지만 대장님께서 군을 떠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떠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장님께서 그동안 숨겨온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1995년 그 사건 관련해서 말이에요. 윤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태석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저희가 그때 조사를 받을 때 대장님께서는 완전히 깨끗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정말로 아무것도 숨긴 게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김태석의 말에 박철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도 김태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대장님께서 조사 과정에서 얻으신 정보들, 그 중에는 공개하지 않으신 것들도 있었죠? 특히 고위 인사들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 말입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태석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당시 조사 과정에서 너무 민감한 정보들이 발견되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 정보들을 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으로 누군가를 협박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윤정희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김태석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때 사무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김태석이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오셨군요. 문이 열리고 헌병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윤정희 대장님이시죠?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군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윤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군 기밀을 유출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박철수가 일어서며 헌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장님이 왜? 박철수 중령님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관련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헌병의 말에 박철수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자신도 연루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김태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장님, 이제 정말로 조사를 받을 때가 되었군요. 그때와는 입장이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윤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도, 박철수를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김태석이 나타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죠. 윤정희는 헌병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서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부대 내 조사실로 향하는 길, 윤정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주변으로 지나가는 장병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장이 헌병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분명 이례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대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철수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역력했어요. 자신도 갑자기 관련자로 분류되어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인 것 같아요. 윤정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태석의 행동, 그리고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을 보면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조사실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윤정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정이 대장님. 그 사람은 이성호 준장이었습니다. 윤정이보다 한 살 어린 그는 같은 시기에 군에 입대해 함께 성장해온 동기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동료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호 준장,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번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지만 공무는 공무니까요. 이성호의 말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의 변한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어요. 과거에는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했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조사관과 피조사자의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앉으십시오. 이성호가 조사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정이와 박철수는 나란히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녹음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조사관 이성호 준장, 피조사자 윤정희 대장, 박철수 중령이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윤정이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신속하게 준비되었는지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윤정희 대장, 당신은 1995년 군납비리 조사 당시 획득한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호의 첫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거든요.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당시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모두 정식 절차에 따라 보고했습니다. 윤정희의 대답은 기술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어요. 당시 너무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별도로 보관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성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봉투에는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 서류들이 당신의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95년 군납 비리 사건 관련 자료들이죠.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류들은 분명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된 걸까요? 저는 그 서류들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다는 겁니까? 당신 외에는 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성호의 말에 윤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 같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박철수 중령,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성호가 박철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당신이
윤정희 대장과 함께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당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입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기밀 문서들의 사본이더군요. 박철수는 그 서류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만든 적이 없는 파일들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컴퓨터에. 그런 변명은 그만두십시오. 파일 생성 날짜와 수정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성우의 말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윤정희는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함정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성우 준장, 당신도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감정과 공무는 별개입니다. 윤정희 대장. 이성우의 냉정한 대답에 윤정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동료들까지 자신을 등진 상황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성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에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있더군요. 무슨 뜻입니까? 최근 군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비리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과거 당신이 조사했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윤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의 정체였을까요? 혹시 당신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거래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기밀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식 절차라면 모든 자료는 관련 부서에 이관되어야 했을 텐데요. 이성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윤정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했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었어요. 당시 상부에서 일부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것은 윤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그런 지시를 했던 사람은 지금 군 최고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이때 갑자기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석이 몇 명의 장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준장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김태석이 이성우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이성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윤정희 대장,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당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국정원입니다. 당신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윤정희는 이제 진짜로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 내부의 조사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완전히 몰아세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조사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정희는 이제 단순한 군 내부 조사가 아니라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철수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왜 저를 찾는다는 겁니까? 윤정희가 침착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에 대북 관련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 관련 내용들 말이죠. 이성호의 설명에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당시 군납 비리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들 중에 그런 민감한 내용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은 모두 군납 비리와 관련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럼 당신이 그 자료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군요. 이성호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김태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그 자료들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윤정이가 반박했지만 김태석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일부 언론에서 과거 군납 비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출처가 바로 대장님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님께서 최근 예편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과 때를 같이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럽죠. 김태석의 말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혹시 대장님께서 예편하기 전에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셨던 건 아닙니까? 아니면 복수를 하려고 하셨던 건지요? 김태석 대령, 그만두십시오. 윤정이가 화를 냈지만 김태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군 내부에서 대장님을 견제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과거에 대장님의 조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김태석의 말에 박철수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대령님,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대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철수 중령, 당신은 조용히 하세요. 당신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니까요. 김태석이 박철수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정이를 향해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장님께서 최근 몇 달 동안 누구와 만나셨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감시를 했다는 뜻입니까? 윤정이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감시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대장님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입니다. 이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대장님께서 최근 일부 정치인들과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셨던 건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언이 있습니다. 대장님께서 국회의원 한 분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이성호의 말에 윤정이는 당황했습니다. 확실히 몇 주 전에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예의상의 만남이었을 뿐이었죠. 그 만남은 단순한 인사차 만남이었습니다. 특별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없어요. 그럼 대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일반적인 안부 인사와 군에 대한 견해 정도. 구체적으로요. 이성호의 추궁이 계속되자 윤정이는 점점 궁지로 몰렸습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은 군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윤정이도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군의 현대화와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죠. 혹시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이성호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윤정이는 이제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고 낯선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군인들과는 달랐어요. 국정원 김정훈 차장입니다.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윤정희 대장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김정훈이 영장을 보여주자 조사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희를 바라보았어요. 대장님, 박철수 중령님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말에 박철수도 체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군요. 윤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석과 이성호의 표정에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대장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장님께서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때입니다. 김태석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는 이 순간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장으로서의 자부심이 모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정희는 분노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그 배후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자신과 박철수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일 것입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윤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국정원 안전가옥에 구금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정희는 작은 방에서 홀로 지내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에서 윤정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이 자리까지 올라온 험난한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무수한 시련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을 팔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손이 얼어서 제대로 젓가락도 쥐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때 어린 윤정희는 다짐했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권력을 위해 별을 단 게 아니었다. 나는 단지 이 땅의 딸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길 원했을 뿐이다. 윤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정훈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를 가져와 윤정희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대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계속 버티시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저는 이미 말할 것을 다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장님께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최고사령관과 대장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윤정희가 반문했지만 김정훈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1995년 당시 대장님께서 조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으셨죠?
그 압력을 가한 사람이 바로 현재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윤정이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대장님께서는 조사를 중단하는 대신 승진을 보장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보험으로 보관해 오셨고요. 그런 거래는 없었습니다. 윤정이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김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왜 그 자료들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까? 정말로 단순한 실수였다면 진작에 폐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훈의 지적은 예리했습니다. 사실 윤정이도 그 자료들을 왜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혹시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의 배후에는 최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김정훈의 폭탄 발언에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최고 사령관께서 대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장님께서 예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조바심을 내고 계시죠. 윤정이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도 국정원까지 동원한 것도 모두 최고 사령관의 지시였던 거예요. 그분께서는 대장님이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폭로할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대장님을 제거하려고 하신 거죠. 제거라니, 설마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물리적인 제거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되면 대장님의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질 테니까요. 김정훈의 말에 윤정이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상급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장님께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와 협력하신다면 대장님을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말이죠. 김정훈의 제안에 윤정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과 신념을 버리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대장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죠. 이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크게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뭔 일입니까? 김정훈이 부하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박철수! 윤정이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박철수는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일까요?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결연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박철수의 긴박한 말에 김정훈이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경비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박철수는 김정훈을 무시하고 윤정이에게 말했어요. 대장님, 제가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배우를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최고 사령관만이 아닙니다. 더 큰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은 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대장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의 말에 윤정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새로운 군납 비리를 숨기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리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박철수의 폭로에 김정훈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의 핵심에는 국정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철수가 김정훈을 직접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정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김정훈 차장, 당신도 그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박철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대장님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아닙니다. 최근 몇 달간 제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것들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군납 비리의 전모가 담겨 있습니다. 윤정희는 박철수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박철수, 정말입니까? 네, 대장님. 그때 제가 침묵했던 것을 후회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철수의 결연한 다짐에 윤정희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도 양심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의 오해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어요. 박철수가 가져온 서류들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납 비리의 규모는 199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리에 군뿐만 아니라 정치권, 재계, 심지어 국정원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지난 몇 년간 겉으로는 한직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 대장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을 제가 이어받은 셈이죠. 김정훈은 서류들을 빼앗으려 했지만 박철수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이미 복사본들은 여러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주요 언론사들에 전달될 예정이에요. 이 미친 자식이. 김정훈이 화를 내며 박철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때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안전가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 일이지? 김정훈이 당황하며 부하들에게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보고가 들어왔어요. 차장님,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을 수색하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누가 영장을 신청한 거야? 김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검찰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구금과 증거 조작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언제? 대장님을 구출하러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철수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했어요. 사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군 내부에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안전가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검사였어요. 국정원 김정훈 차장님이시죠?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김정훈이 체포되고 윤정희와 박철수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안전가옥을 나서며 박철수가 윤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최고 사령관과 직접 대면해야 해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 공개를 통해서 말이죠. 박철수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최고 사령관에게 직접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군납 비리 사건의 전모를 보도했습니다. 1990년대의 미해결 사건부터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비리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요구했고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윤정희는 최고 사령관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만난 최고사령관은 예전의 위엄을 잃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령관님, 저는 별 3개를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탐욕은 이 나라의 별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최고사령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정이는 공식적으로 예편을 발표했습니다. 30년 넘게 입었던 군복을 벗는 순간이었어요. 몇 달 후 윤정이는 용산의 작은 떡볶이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학군단 시절 자주 다니던 그 골목의 분식집이었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떡볶이 냄새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분식집 아줌마는 윤정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학군단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당당한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저 학생들 자주 와요? 네, 매일 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예의 바르더라고요. 그때 학생 중 한 명이 분식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윤정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윤정이 대장님 아니세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은 내려놨지만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단다.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되겠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용기는 계급이나 별의 개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맞서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학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는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면서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학생들 떡볶이값 제가 내겠어요. 어머, 고맙습니다. 분식집을 나서며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군복의 별은 사라졌지만 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멀리서 윤정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도 이제 저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이제 뭘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일단은 쉬어야겠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윤정이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 친구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젊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정이의 별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또 다른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염원,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 그것들이 새로운 별이 되어 이 나라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후배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별들만이 하늘을 수놓는 밤, 윤정이는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